영국 다이슨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0%가 넘던 점유율이 불과 4년 만에 10% 아래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40개국에서 승승장구하던 명품 브랜드가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무너졌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유였습니다. AS 대기시간 최소 2주. 유럽에선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선 달랐습니다. 당일 수리가 기본인 국내 기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기술력은 비슷했지만 구조가 달랐습니다. 글로벌 강자를 단 4년 만에 무너뜨린 대한민국. 대체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은 무엇이 달랐던 겁니까? 그리고 승리한 삼성과 LG 두 기업은 어떤 무기로 시장을 장악한 겁니까?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왜 한국만 이렇습니까? 본사 임원이 소리쳤습니다. 테이블 위엔 그래프 하나. 수직 낙하하는 판매 곡선이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일시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빅터 할로우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비재 전략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로 약 25년간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다양한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자문해왔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다이슨의 한국 시장 대응 전략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런던 본사와 서울을 오가며 시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죠. 당시 저는 50대 중반이었고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 역시 다른 시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너무 잘 팔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2013년 다이슨이 한국에 무선 청소기를 본격적으로 출시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 6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줄을 섰고 온라인 매장은 재고가 바닥났으며 오프라인 매장엔 문의 전화가 쏟아지면서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시장에서 다이슨의 점유율은 70%를 넘어섰고 일부 제품군에서는 8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런던 본사는 한국을 성공 사례로 분류했고 회의실에서 오가는 대화는 항상 긍정적이었죠. 한국 시장은 프리미엄에 대한 지불 의향이 높다. 기술력만 있으면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성장세를 유지하면 아시아 전체로 확대 가능하다는 분석들이 쏟아졌고 저 역시 그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여러 번 봤었는데 프리미엄 제품은 초기 성공 이후 자연스럽게 시장을 장악하고 브랜드 충성도가 형성되면서 안정적인 성장 곡선을 그린다는 것이 제 25년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죠. 그런데 2014년 중반부터 보고서에 이상한 문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AS 고객센터 연결 지연 증가, 수리 대기 시간 2주 이상, 서비스 센터 부족으로 인한 불만 접수 증가라는 내용들이 한국 지사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마다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초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서비스 인프라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건 어느 시장에서나 있는 일이었고 수요 증가 속도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은 성장통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국 현지팀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객 불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S 관련 부정적 의견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올라왔지만 본사의 판단은 달랐는데 현지팀은 항상 과하게 반응한다는 게 본사의 생각이었고 시장을 가까이서 보다 보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는 법이니까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야 한다는 게 저를 포함한 본사팀의 공통된 시각이었죠. 저는 그때 한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 AS 확충보다는 판매 확대가 우선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제품 경쟁력은 절대적이었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었으며 시장 점유율도 압도적이었는데 서비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봤고 유럽 시장에서도 초기엔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안정화됐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불만은 늘 존재합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 속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는데 보고서에 나타난 불만 건수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매달 증가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후기 게시판, 소셜미디어에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죠. 제품은 좋은데 AS가 불편하다. 고장나면 2주 이상 기다려야 한다.
고객센터 연결이 안 된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는데도 저는 여전히 이것이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제품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고 재구매 의향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일시적인 서비스 병목 현상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반응이 쌓이지 않고 한 번에 터지는 시장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불만이 조용히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집단적으로 폭발하는 구조였고 그 임계점이 언제인지 우리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이미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숫자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한국지사에서 올라오는 보고서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AS 수리 대기 시간이 2주에서 3주로 다시 4주까지 늘어나고 있었고 고객센터 연결 실패 사례가 하루 평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으로 급증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쇼핑몰 후기란에서는 제품은 만족하지만 AS가 불편하다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있던 서비스 센터는 10개 미만이었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한 판매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고 고객 응대 인력 역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런던 본사에서 이 보고서들을 받아보면서 조금 빠르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보다 불만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것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왜냐하면 제품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높았고 판매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며 시장 점유율 역시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럽에서도 초기 성장기에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몇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자연스럽게 안정화되는 패턴을 여러 번 봤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제가 경험했던 다른 시장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불만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는데 다이슨 AS 어디서 받으세요? 수리 맡기고 3주째 연락이 없어요. 고객센터 전화가 안 받아져요라는 글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댓글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서로의 불만을 확인하고 공감하면서 집단적인 반응으로 확대되고 있었죠. 한국지사에서는 내부 보고서 톤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만 증가 속도가 비정상적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라는 문장들이 보고서 곳곳에 등장했는데 현지팀은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빠른 피드백과 집단 반응, 커뮤니티 중심의 정보 확산 구조를 설명했고 한국 소비자들은 비싸도 괜찮지만 기다리는 건 참지 못한다는 분석을 반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반응이 빠른지 의문이 들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소비자 불만이 점진적으로 누적되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를 통해 공론화되는 패턴이었지만 한국은 개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직접 정보를 교환하면서 훨씬 빠르게 집단 의견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속도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것이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더 강하다고 판단했고 제품 경쟁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문제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거라고 봤죠. 런던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 시장 상황이 논의됐는데 저는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했고 서비스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급격한 투자보다는 시장 반응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사 역시 제 의견에 동의했는데 한국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고 점유율도 압도적이었으며 판매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문제로 인해 전체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게 본사의 결론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누적되는 동안에도 구매는 계속됐지만 재구매 의향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신규 구매자들 사이에서도 AS가 불편하다는 정보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제품은 좋지만 고장나면 불편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 반응 속도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고 불만이 조용히 쌓이는 게 아니라 빠르게 확산되면서 집단 의견으로 굳어지는 구조였으며
그 임계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때 삼성과 LG가 움직였습니다. 2015년 들어서면서 한국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본격적으로 무선 청소기 시장에 뛰어들면서 프리미엄 시장 구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변화를 처음엔 단순한 경쟁 심화 정도로 생각했지만 곧 이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출시한 제품은 다이슨과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있었는데 흡입력이나 배터리 사용 시간 같은 기본 스펙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오히려 더 나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가격대 역시 다이슨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었죠. 생각보다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성능이 아니었는데 한국 기업들은 제품 자체보다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물걸레 기능, 먼지통 자동 비움, 다양한 편의 기능 등 한국 생활 환경에 맞춘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서비스 인프라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LG와 삼성은 전국 단위로 수십 개에서 100개 이상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이슨의 10개 미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였고, 빠른 방문 서비스와 당일 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고객센터 연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건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국내 서비스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전국 어디든 서비스 기사가 빠르게 방문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부품 공급망도 안정적이었으며 수리 프로세스도 한국 소비자 특성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다이슨은 해외 본사에서 부품을 공수해야 했고 서비스 인력도 제한적이었으며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시장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쇼핑몰 후기란에서 성능은 비슷한데 서비스는 LG나 삼성이 훨씬 좋다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다이슨은 고장나면 2주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LG는 다음날 바로 와서 고쳐준다. 삼성은 전화하면 바로 연결되는데 다이슨은 통화되기만 30분, 제품은 좋지만 AS 생각하면 국산이 낫다는 의견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구매자들 사이에서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었는데 과거엔 성능이 제일 좋은 제품을 찾았다면 이제는 성능도 좋고 AS도 편한 제품을 찾기 시작했고, 그 기준에서 한국 기업 제품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죠. 그 순간 처음으로 위기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 시장 상황을 보고하면서 저는 이건 단순한 경쟁 심화가 아니다.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다.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단기간에 메우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본사 임원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AS 확대를 위한 투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부품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는 최소 몇 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동안 소비자들의 인식은 이미 다이슨은 AS가 불편하다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었고, 한번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는 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중요한 건 제품 성능만이 아니라 전체 경험이었고, 빠른 대응과 편리한 서비스가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부분에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회의는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2015년 하반기 런던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시장 긴급전략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는데 테이블 위엔 한국지사에서 올라온 최근 3개월치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그 보고서마다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고객 불만이 줄지 않고 누적 중, 재구매 의사 급격히 하락, 커뮤니티 여론 악화 지속, 경쟁사 이동 가속화라는 문장들이 페이지마다 등장했고 숫자로 표현된 데이터는 상황이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 지사장이 화상회의로 연결되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AS 확충 안 하면 늦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서비스망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반복됐는데 현지 팀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고 이번엔 과거처럼 단순히 과한 반응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본사 임원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재무 담당 임원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는데 AS 대규모 투자는 비용 대비 효율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성장세를 유지하는 게 우선이다. 서비스 확대는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었죠. 우리는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심각하게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했는데 한쪽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으며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AS 대규모 투자로 서비스 센터를 빠르게 확충하고 인력을 대폭 충원하며 한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었고 두 번째는 현재 성장 전략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었죠.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나리오의 비용 추정치를 봤는데 서비스 센터 확충과 인력 충원, 부품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 규모가 상당했고 그 투자가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했으며 무엇보다 경쟁사와의 서비스 격차를 단기간에 메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 한국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고 점유율도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제품 경쟁력 자체는 여전히 우위에 있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는 성장 유지가 우선입니다. AS는 중요하지만 전체 전략을 바꿀 만큼은 아닙니다.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장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합리적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제 판단의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도 서비스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됐고 브랜드 파워가 강하면 일시적인 불만은 극복 가능했으면 한국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거라는 믿음이었죠. 본사 임원 대부분이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현재 성장세를 유지하는 게 더 안정적인 선택처럼 보였고 AS 문제는 심각하지만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회의실의 결론이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S 즉각 확충은 보류하고 기존 전략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는데 서비스 센터는 연간 계획대로 몇 개씩 추가하고 인력도 단계적으로 충원하며 고객 응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한국 지사장은 화면 너머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우려가 읽혔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그 표정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고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돌릴 수 있었던 마지막 타이밍이었으며 경쟁사와의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대응할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이 결정이 옳다고 믿었지만 가슴 한쪽에는 미세한 불안이 남아 있었고 그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되어갔죠. 문제는 불만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2016년 들어서면서 한국 시장의 변화는 더 이상 숫자 뒤에 숨을 수 없는 수준이 됐는데 온라인 쇼핑몰 후기란에서 다이슨 제품은 좋지만 AS 때문에 불편하다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구매 전 필수 체크 항목이 되고 있었으며 다이슨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AS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라는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 아래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는데 2주 기다렸어요. 고객센터 전화 30분. 떼기 결국 서비스 센터 직접 갔어요라는 내용들이 쌓이면서 잠재 구매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고객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한국지사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숫자의 변화를 감지했는데 신규 구매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기 시작했고 재구매율 역시 떨어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구매 후 만족도 조사에서 재구매 의향 있음이라는 응답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과거엔 불만이 있어도 재구매를 고려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음엔 다른 브랜드를 알아보겠다고 답하고 있었고 그 이유의 대부분이 AS 경험이었죠. 시장 데이터는 더 명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선 청소기 검색 시 다이슨을 먼저 클릭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었고 삼성과 LG 제품 페이지의 조회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도 AS 편한 제품이라는 필터 검색이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 제품들이 상위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었는데 과거엔 가장 성능 좋은 제품을 찾았다면 이제는 성능도 좋고 문제 생겼을 때 빨리 해결되는 제품을 찾고 있었고 그 기준에서 다이슨은 점점 뒤처지고 있었죠. 그 속도는 우리가 예상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2016년 중반 시장 점유율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는데 다이슨의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시장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져 있었고 LG가 30%를 넘어서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으며 삼성 역시 2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격차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70%를 넘었던 점유율이 20% 이상 하락한 것이었는데 이런 속도의 변화는 제가 25년 경력 동안 경험했던 어떤 시장에서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죠. 매장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한국지사 직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 관찰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고객들이 다이슨 제품을 보다가 직원에게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먼저 질문하고 있었고 직원이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라고 답하면 몇 개나 있나요? 빨리 고쳐주나요? 라고 추가 질문을 했으며 답변을 듣고 나서 옆에 있는 LG나 삼성 제품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관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응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어가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뒤늦게 AS 확대를 결정했는데 서비스 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기 시작했고 고객 응대 인력을 충원했으며 수리 프로세스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센터를 한 곳 여는데도 몇 달이 걸렸고 숙련된 수리기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으며 부품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했죠. 우리가 10개를 추가하는 동안 경쟁사는 이미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있었고 우리가 수리 대기 시간을 2주에서 10일로 줄이는 동안 경쟁사는 당일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고객센터 연결률을 개선하는 동안 경쟁사는 채팅 상담까지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었고 소비자들의 선택은 이미 시작됐으며 그 흐름을 되돌리기엔 우리의 대응이 너무 느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중반 한국 시장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숫자들을 바라봤는데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시장 점유율에서 LG전자가 45%를 차지하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40%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다이슨은 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70%가 넘었던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한 것이었는데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었고 프리미엄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 기업들에게 넘어갔다는 걸 의미했죠. 시장 데이터를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저는 변화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 순위에서 다이슨 제품은 상위 10위 안에 한두 개 정도만 간신히 올라와 있었는데 나머지는 모두 LG와 삼성 제품들로 채워져 있었고 신제품 출시 시 초기 판매량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으며 프리미엄 가격대 시장에서조차 한국 기업 제품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무선 청소기를 검색하면 다이슨은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에 등장하고 있었고 첫 페이지는 모두 LG 코드 제로와 삼성 Z 시리즈로 가득했으며 베스트셀러 목록에서도 다이슨 제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문제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슨 제품의 흡입력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었고 배터리 기술도 우수했으며 디자인도 프리미엄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는데 온라인 후기란을 보면 다이슨 성능은 좋은데 고장나면 불편해요. 제품 자체는 만족하지만 AS 생각하면 국산이 낫네요. 비슷한 가격이면 서비스 좋은 걸로 사겠어요 라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고 별점 평가에서도 제품 성능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전체 만족도는 낮은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구매 후기 중 상당수가 다음엔 다른 브랜드 알아볼 거예요 라고 마무리되고 있었고 재구매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죠. 소비자 인식은 완전히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선 청소기 추천해주세요라는 질문이 올라오면 댓글은 거의 자동적으로 LG 코드 제로 추천합니다. 삼성 Z 좋아요. 다이슨은 비싸고 AS 불편해요라는 패턴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과거엔 다이슨이 최고조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다이슨을 추천하는 댓글을 찾기 어려웠고 오히려 다이슨은 피하세요라는 조언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최고의 프리미엄 제품에서 성능은 좋지만 불편한 제품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그 이미지는 이제 쉽게 바뀌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17년 가을 한국 출장 중에 서울 강남과 분당 지역의 여러 가전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관찰했는데 한 매장에서 30대로 보이는 부부가 무선 청소기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이슨 제품을 가리키며 이게 성능은 제일 좋다던데라고 말했고 아내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 라고 물었으며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가 AS가 좀 불편하다던데라고 답하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그럼 LG나 삼성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이슨 제품에서 몇 미터 떨어진 LG 코너로 걸어갔고 거기서 직원에게 AS 빠르죠? 라고 물었으며 직원이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40대 여성 고객이 다이슨 제품 앞에 서서 한참 고민하다가 직원을 불렀는데 이거 고장나면 얼마나 걸려요? 라고 질문했고 직원이 예전보다 많이 빨라졌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고객은 그래도 국산보다는 느리죠? 라고 재차 물었으며 직원이 그건 맞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하자 고객은 그럼 됐어요 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AS가 불편하다는 인식 하나가 모든 장점을 무력화시키고 있었고 그 인식을 바꾸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매장 직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손님들이 다이슨 보다가도 AS 얘기만 나오면 바로 국산으로 가세요. 성능 좋다는 건 다들 아는데. 고장나면 불편하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이 있는 집은 청소기 없으면 안 되니까 빨리 고쳐주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요즘은 다이슨 추천 안 해요. 추천했다가 나중에 AS 문제로 컴플레인 들으면 저희도 난처하거든요. 차라리 국산 추천하면 손님도 만족하고 저희도 편해요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서 본사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다이슨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구조 경쟁에서 패배했다. 제품 우위가 아니라 서비스 인프라 열의가 시장 점유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소비자들은 제품이 아니라 경험 전체를 구매하고 있으며 그 경험에서 AS는 제품 성능만큼 중요한 요소다. 한국 기업들은 전국 단위 서비스 네트워크라는 구조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는데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부족했던 것입니다. 제품은 최고였지만 한국 소비자들이 원한 건 최고의 제품이 아니라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능에서는 이겼지만 편의성에서 졌고 기술에서는 앞섰지만 대응 속도에서 뒤처졌으면 제품은 프리미엄이었지만 서비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이미 알고 있던 결론이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사실을 제가 말한 것뿐이었죠. 한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서 몇 달 동안 한국 시장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시장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완성된 소비자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25년간 경험했던 유럽과 미국, 일본 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비자들의 정보 수집 능력과 공유 속도, 집단 판단의 정확성, 그리고 선택 기준의 명확함이 다른 어떤 시장보다 앞서 있었고 그 때문에 시장 변화 속도 역시 훨씬 빨랐죠.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는데 제품 후기, AS 경험, 가격 비교, 사용 팁 등 모든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집단적인 판단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한번 형성된 집단 의견은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별 소비자가 아니라 연결된 소비자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한 사람의 불만이
수십 명에게 전달되고 수십 명의 경험이 수백 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속도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속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죠. 한국에서 제품 경쟁력의 의미가 재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기본 조건이 됐는데 성능이 좋은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차별화가 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은 기본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이상의 스펙 차이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는 필수 조건이 됐는데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AS가 불편하면 선택받지 못했고 빠른 대응과 편리한 서비스는 제품 성능만큼 중요한 구매 결정 요소가 되어 있었으며 이 부분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경험이 최종 결정 요소가 됐는데 구매 전 정보 탐색부터 구매 과정, 사용 경험, AS, 재구매까지 전 과정이 하나의 패키지로 평가되고 있었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족하면 전체 만족도가 떨어지는 구조였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LG와 삼성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저는 그들의 전략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깨달았는데 전국 단위로 촘촘하게 구축된 서비스망은 수십 년간 쌓아온 인프라였고 어디서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한국 지리와 물류에 최적화되어 있었으며 당일 방문 서비스와 즉각적인 수리는 한국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였습니다. 제품 기능 역시 한국 생활 환경에 맞춰져 있었는데 물걸레 기능은 한국 가정의 바닥 청소 습관을 반영한 것이었고 먼지통 자동 비움 기능은 좁은 주거 공간에서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었으며 다양한 부가 기능들은 한국 소비자들의 세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다른 시장과는 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제품을 구매한 후 몇 주 정도 AS를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었고 미국에서는 직접 매장에 가져가서 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본에서는 제품 내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장 자체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빠른 대응이 기본 기대치였는데 당일이나 다음날 방문 서비스가 표준이 되고 있었고 고객센터 연결도 즉각적이어야 했으며 수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기대 수준은 다른 시장보다 훨씬 높았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조였죠. 그리고 더 정확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판단은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았는데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한 후에 결정을 내리고 있었고 가격 대비 성능, AS 편의성, 브랜드 신뢰도, 사용자 후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면 한번 내린 판단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집단 의견은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었는데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는 빠르게 걸러지고 있었고 실제 사용 경험에 기반한 평가들이 축적되면서 정확한 시장 판단이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기업의 마케팅이나 광고보다 실제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곳은 기준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한국 시장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이곳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아니라 미래 소비 기준이 먼저 나타나는 시장이었고 다른 나라들이 몇 년 후에 요구할 기준을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요구하고 있었으며 빠른 서비스와 편리한 경험이 필수가 되는 흐름은 결국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실패한 기업은 다른 시장에서도 언젠가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고 한국에서 성공한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으며 한국은 테스트 시장이 아니라 선도 시장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다이슨은 제품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서비스 경험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성능 혁신에는 집중했지만 전체 고객 경험 설계에는 소홀했으며 글로벌 표준을 한국에 적용하려 했지만 한국은 이미 그 표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국 시장에서 배웠는데 미래의 소비자들은 제품만이 아니라 경험 전체를 요구할 것이고 기술 경쟁력만큼 서비스 경쟁력이 중요할 것이며 빠른 대응과 편리함이 프리미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장을 숫자로 이해해왔습니다. 성장률, 점유율, 가격,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제품만으로는 선택받을 수 없었고 속도와 대응, 그리고 경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쳤고 지금이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 아니라 가장 앞서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의 숫자들을 기억합니다. 2013년 70%에서 시작해서 2017년 8%로 끝난 그 여정을, 그 모든 회의와 보고서와 현장 방문의 순간들을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죠. 한국 시장은 저에게 5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는 속도였습니다. 한국에서 문제는 천천히 쌓이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졌죠. 우리가 2주 기다리라고 했을 때 소비자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선택지를 찾았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유럽에서 통하던 점진적 개선이라는 접근은 한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연결된 소비자의 힘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혼자 불평하지 않았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했고 경험을 나눴으며 집단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만이 수천 명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죠. 우리는 개별 고객을 상대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연결된 네트워크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기준의 진화였습니다. 2013년 한국 소비자들은 흡입력과 디자인을 원했어요. 우리는 그걸 제공했고 시장은 우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이 되자 기준이 바뀌었죠. 물걸레 기능, 당일 AS, 카카오톡 상담,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우리는 옛날 기준으로 싸우고 있었고 시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어요. 넷째는 구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삼성과 LG가 이긴 건 제품이 더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국에 100개가 넘는 서비스 거점을 가지고 있었고 수천 명의 훈련된 기사를 보유했으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센터 10개를 20개로 늘리는 동안 그들은 이미 완성된 인프라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구조 경쟁이었고 우리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섯째는 현지화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매뉴얼을 만들고 한국 사무소를 열고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면 현지화가 완성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현지화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가정의 마루바닥에 맞는 브러쉬를 개발하고 한국 소비자의 AS 기대치를 충족시키며 한국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현지화였죠. 우리는 형식만 갖췄을 뿐 본질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후배 컨설턴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시장을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로 보지 말라고요. 한국은 미래가 먼저 도착하는 곳입니다. 소비자들의 반응 속도, 기술 수용 속도, 기준의 진화 속도, 모든 게 다른 시장보다 빠르죠. 그곳에서 성공하려면 제품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조를 갖춰야 하고 속도를 맞춰야 하며 진짜 현지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기 때문에 자만했어요. 70% 점유율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고 우리 방식이 옳다고 믿었으며 한국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자만이 우리를 무너뜨렸죠. 시장은 누구에게도 영원한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매 순간 증명해야 하고 매 순간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매 순간 변화해야 해요. 한국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소비자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공은 진짜 경쟁력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당신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저를 더 나은 컨설턴트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저는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변화의 신호를 더 빨리 포착하려 하며 겸손하게 배우려고 애쓰죠. 한국은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시장이었어요. 그곳에서의 실패는 제게 수치가 아니라 배움이었고 그 배움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 이야기가 따뜻한 온도를 전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텀블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